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5장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속기업 투자를 모두 매각해서 그것도 보고기간 초에 매각을 해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어떻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매각을 하더라도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보고기간 중에, 즉 보고기간 초가 아니라 보고기간 중 아무 때나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이 보고기간 중에 매각할 때는 보고기간 초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장에서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했죠. 이 5장에서도 잠재적 의결권을 갖고 있을 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취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기간 초에 지배력 상실인데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은 일부만 매각해서 지배력을 상실하고요. 나머지 잔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60% 지분이 빠지고 잔여 지분 20%를 갖고 있는, 그래서 지배력은 상실했지만 나머지를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지배력 상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지배력 상실 시점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일단 합산을 하죠.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우선 만들어요.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을 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죽여버립니다. 즉 여기 지배력 상실 분기에 자산 죽이고 부채 죽이고, 물론 60% 팔면서 수취한 처분 대가가 요 1번 현금 등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영업권이 있으면 영업권도 죽여버립니다. 한편 비지배 지분도 죽여버려야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렇게 해서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이익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100% 전량 종속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었고요. 일부 갖고 있다면서요. 그 일부 갖고 있는 것을 지배력 상실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자. 이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 손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고요. 분개를 할 때 잔여 지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분개를 할 때는 회사가 알아서 페어밸류 PL로 하든 페어밸류 올사의 선택으로 하든 아니면 관계기업 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이 잔여 지분의 계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분개를 요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할 때 처분 대가하고 처분 당시의 종속기업 자산, 부채 다 제거해야죠. 앞에 했던 분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쉽습니다. 영업권도 죽이고요. 비지배 지분도 죽이고요. 잔여 지분의 공정가치까지 전부 다 배제를 한 나머지 순액이 처분 손익이 되겠습니다. 이에 2번을 봅니다. 보고기간 초에 지배력을 상실하는데 잔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 1번을 조금 변형한 건데요. 리마인드 목적으로 얘 1번을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얘 1번은 이런 거였습니다. 갑이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 80%를 6만에 취득을 했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순자산 7만,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는데 2년도 초에 이 지분 전부를 6만 3천에 팔아서 지배력을 상실했다. 두 회사 1년도 말 재무제표를 주고 2년도 초에 처분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두 회사 재무제표를 일단 합쳤죠. 그래서 일단 연결 조정 분개를 통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 후에 지배력 상실 분개, 즉 의뢰사의 자산도 죽이고 부채도 죽이고, 그래서 여기 자산 죽이고 부채도 죽였죠. 영업권이 있으면은 영업권도 죽이고 이 영업권 4천도 죽이고요. 비지배 지분이 있으면 비지배 지분도 죽이고, 비지배 지분은 14,600이었습니다. 이것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 이익이고요. 여기에서는 600이 됐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얘 2로 와봅니다. 얘 1번에서 의뢰사가 지분 80%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모두 매각한 게 아니라 이 중에 8분의 7만 5만 7천에 매각해서 지배력을 상실하고 나머지 8분의 1은 잔여 지분으로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단 계속 보유하는 잔여 지분은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요. 지분 매각 시의 공정가치 잔여 지분은 6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최종 재무제표에 들어갈 처분 손익을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수취한 대가는 5만 7천이라고 했습니다. 제거하는 의뢰사의 자산, 부채는
앞서 예 1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의뢰사 자산, 부채 14만원, 6만 7천원, 비지배 지분도 빼고요. 영업권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녀 지분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게 앞에 예 1과 차이점이죠. 자녀 지분 6천. 그래서 처분과 관련된 손익이 처분이익 600이 됩니다. 분계로 본다면 이래요. 80% 중에 8분의 7을 매각하면서 들어온 현금. 이때 종속기업 일단 지배하고 종속하고 연결재무제표를 만든 후에 이 종속과 관련된 자산 죽이고 부채 죽이고 영업권이 4천이 있었습니다. 비지배 지분도 죽이고 그런데 8분의 1만큼은 남아있잖아요. 자녀 지분 6천, 페어밸류 PL로 했고요. 처분 이익이 대체 일치 금액으로 600으로 잡히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한번 보면은요. 실무에서는 갑이 종속기업 투자를 처분한 다음에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회사가 X2년 초에 종속기업 투자를 처분할 때 개별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분계를 했을 거예요. 대가 5만 7천을 받고요.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던 종속기업 투자 전량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8분의 1은 남아있다며요. 전체 다 죽이고 8분의 1만큼은 다른 자산으로 대체를 하죠. 페어밸류 PL이고 그때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면 처분이익이 3천인데 앞서 처분이익은 600이었잖아요. 2,400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이 종속기업 투자는 취득 후에 원가법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성과가 포함되지 않죠. 반면에 처분 대가는 종속기업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처분 대가도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법으로 평가한 처분 이익이 실제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만큼 600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처분 이익을 2,400 죽이면서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재 438페이지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보고기간 초와 다른 점은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종속기업의 수익 비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당해년도인데 보고기간 중에 상실을 했으면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종속기업의 수익 비용은 최종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논리는 비슷합니다. 지배력 상실 시점에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예 1과 예 2 보고기간 초였는데요. 보고기간 중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하고 종속하고 일단 합칩니다. 우르르 합쳐놨으니 종속기업의 요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 비용도 이미 합쳐져 있을 거고요. 그냥 거기에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른 지배력 상실 분계, 즉 종속기업의 자산 빼고 부채 빼고 영업권이 있으면 빼고 비지배 지분 빼고 혹이라도 자녀 지분이 있으면 그거만큼 공정가치로 재측정했고요.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실무에서 종속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이걸 개별장부에 반영한 후에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에 수익과 비용,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집어넣고요. 처분 손익은 이 문단 B98에 따른 처분 손익으로 픽스를 시켜놓고 이익여금을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3번을 보겠습니다.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 상실인데요. 갑은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 80%를 6만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의뢰사 순자산은 7만입니다. 자본금 잉여금 5만 2만 공정가치랑 동일하고요. 갑회사는 의뢰사 지분 전부를 2년도 초가 아니라 2년도 6월 30일에 6만 5천에 처분해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도 전체 재무제표 갑을 그 다음에 반기재무제표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는데요. 먼저 X2년 6월 말에 지배력을 상실했지만 이때 먼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배하고 종속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상태에서 종속기업과 관련된 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분계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지배력 취득 시점은 1년도 초입니다.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 제거, 그래서 5만, 2만, 7만 하고요. 종속기업 투자 80% 해당되는 지분하고 통쳐서 영업권 요거에 20%만큼이 비지배 지분. 자, 2번입니다. 지배력 취득부터 단기 초까지, 즉 전년도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년도 순이익은 의뢰사 3천이 순이익입니다. 따라서 3천에 20%만큼 비지배 지분 증액을 시켰고요. X2년도 6개월간 발생한 순이익이 또 있잖아요. 반기 순이익. 앞으로 가보면 2천이네요. 따라서 2천에 20% 400만큼 비지배 지분. 이런 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상실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분기하기 전에 처분 손익을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처분 손익은 65,000에 의뢰사 자산 145,000 의뢰사 부채 빼고요. 영업권도 빼라고 그랬는데 영업권은 6월 말에 영업권 4,000이고요. 요 4,000은 요 분기할 때 앞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비지배 지분은 14,000 빼 400 하니까 15,000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비지배 지분 15,000 하면은 처분이익이 1,000이 나오는데요. 1110호 문단 B98에 따른 지배력 상실 분기입니다. 현금 들어오고 X2년 6월 말 현재 자산 빼고 부채 빼고 영업권 빼고 연결재무제표에 있던 영업권 빼고요. 비지배 지분 빼고 그럼 처분이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X2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수익비용은 포함이 되는가? 포함이 되죠. 둘을 합쳐놓고 6월 말일자로 작성한 둘의 재무제표를 합쳐놓고 연결분배를 한 것이니 종속기업의 6개월치 수익비용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겠죠. 연결조정분계, 연결재무제표 했고요. 지배력 상실분계, 최종재무제표. 요 연결재무제표에 수익비용 6개월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6개월분이 포함이 되어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종속기업 투자를 처분하면서 개별장부에 처분이익을 반영을 하고 더 이상 연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개별장부 종속기업 투자 처분 6월 말 분기는 처분 대가가 65,000이고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해온 종속기업 투자 개별장부에 6만 그래서 처분이익인데 앞서 처분이익은 얼마였냐면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1,000이었잖아요. 5,000이 아니라 1,000이어야 되니까 4,000만큼 처분이익 주기고요. 더 나아가서 6개월치 수익비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과 수익 다 합쳐주고요. 대체 일치금액을 이익여금에서 조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최종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이 최종 재무제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최종 연결을 해놓고 지배력 상실을 했던 이 결과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442쪽을 보면은요. 종속기업 지분을 아직 매각하지는 않았지만 매각 계획을 확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의 분류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느냐라는 것인데요. 매각 예정 분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이 종속기업이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을 하니 비지배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이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를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급회계에서 배운 것처럼 매각 예정 분류의 비유동 자산은 순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죠. 일반적으로 장부 금액보다 순공정 가치가 적을 수도 있고요. 차액만큼 손실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각 예정 분류일 뿐만 아니라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보고기간 말에도 계속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재 443쪽에 가면은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갖고 있던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판명되는 바람에 지배력을 취득한 것으로 혹은 갖고 있던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보는데요. 우리가 2장에서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종속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을 할 때 실질적인 경우에만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경우라 하면 이 잠재적 의결권이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전제로 하자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의뢰사 지분 10%를 갖고 있고요. 의뢰사 지분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보유합니다. 일단 갑이 의뢰사 지분 1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90%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갖고 있을 거고 갑은 지배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주주로부터 갑회사 지분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콜옵션. 콜옵션을 행사하면 갑회사는 의뢰사 지분을 60%까지 보유를 함으로써 지배기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단기말 현재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행사까지는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엔 그 권리가 실질적인 권리로 분류가 되고요. 따라서 60% 보유를 했다고 전제하고 지배력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10%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지만 60%를 갖고 있는 것인 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는 비지배 지분율이 90%로 표시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사를 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A회사 지분 10%를 15,000에 취득했고요. 동시에 A회사 지분 50%를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를 추가로 더 살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나중에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10%라는 겁니다. 갑은 X1년 초에 취득한 A회사 지분을 공정가치 기타 포괄손익인 시 금융자산 부채로 선택을 했습니다. 페어밸류 OCI 선택인데요. 이 A회사 지분의 공정가치를 후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가 측정 예외를 적용을 했습니다. 원래 지분 상품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우면 원가 측정 예외가 인정이 되죠. 다음으로 갑니다. X1년 초에 A회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만으로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고요. X1년 A회사의 당기 순손실은 5천이었대요. 그러나 X2년 당기 순이익이 2만 5천으로 보고됐고요. 갑회사는 미래에도 A가 지속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을 했대요. 즉 A 회사 지분의 가치가 처음에는 손실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후에 높아졌고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A 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잖아요. 물론 행사가액은 미리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요. 이에 X2년 말 현재 갑회사는 아직 콜옵션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실질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X2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갑이 A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한다면 이제 지배력을 갖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yes입니다. 비록 10%만 갖고 있더라도 콜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즉 권리가 실질적이고 행사를 하면은 60%가 되는데 60% 지분은 지배 지분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비록 10% 지분이 있어도 X2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10% 지분 15,000을 갖고 있고 원가로 측정하는 예외를 적용하였으니 종속기업 투자는 15,000인데요. X2년 말 현재 A회사 지분 10%의 공정가치는 18,0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 5장 첫 번째 시간에 단계적 취득을 보았는데요. 10% 지분을 갖고 있다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을 할 때 이미 갖고 있던 지분의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하여 투자와 자본의 상계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원가는 15,000이지만 공정가치가 18,000이라면 18,000으로 평가증을 하고 나서 종속기업 투자 주의고요. 이때 종속기업의 순자산 X2년 말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3만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때 비록 60% 지분으로 지배력이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 지분은 10%만 갖고 있으니까 90% 비지배 지분이고요. 10% 지분에 상응하여 영업권을 구분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예 5번인데요. 이번에는 잠재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변동이 됨으로써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자라는 상황입니다. 갑회사와 의뢰사는 1년도 초에 각각 7만 70% 지분과 30% 지분을 출자해서 A회사를 설립을 했대요. 즉 A회사의 주주는 갑과 을인데 갑이 70%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뢰사가 X1년 말부터 3년 동안 갑이 보유하는 A회사의 지분의 일부, 즉 40% 지분율에 해당되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해버리면 갑이 30%로 다운이 되고 을이 70%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A회사 설립 이래는 갑회사가 A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X1년에 A회사의 당기 순손실이 10,000원이 발생했고요. 갑은 의뢰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평가해 보니까 낮아. 지금 손실 나는 회사인데 그죠? 지분을 더 취득해 봐야. 그래서 그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갑이 A를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년도가 되니까 A회사 순이익이 빵 터졌어. 3만. 그래서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을은 행사가격 대비 기업가치가 훨씬 높으니까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갑은 X2년 말 현재 의뢰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아직 행사는 안 했지만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권리가 실질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을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내가 갖고 있던 A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저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나는 지배 주주가 더 이상 아닐 수 있잖아요. 즉 지배력을 상실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 경우 갑은 X2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느냐?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지배력 상실, 즉 A기업의 자산 부채 다 빼고 영업권 빼고 비지배 지분 빼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했던 대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2년도 말 현재 의뢰사 지분을 매각한 건 아닙니다. 의뢰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대요. 그렇다면 갑이 갖고 있던 의뢰사 지분을 뺏기니까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 매각은 안 했더라도 지배력 상실 분개를 합니다. 단 X2년 말 현재 갑회사가 실제로 A회사 지분 70%는 갖고는 있잖아요. 그러나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매각 후에 나머지 잔여 지분으로 간주해서 이를 공정가치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도 말 현재 A회사 지분의 공정가치가 9만 원이라면 갑은 A를 포함해서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지배력 상실 분개를 하는 거예요. 설립 당시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10만에 순손실이 만 원 있었고요. 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만이니까 순자산 그냥 순액으로 표시했습니다. 자산 부채 총액으로 안 하고 12만 날려버리고요. 비지배 지분도 죽여버립니다. 요거 12만에 30%. 한편 나머지 70% 잔여 지분은 9만이라며요.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이익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토픽인데요. 복수 약정에 의해서 지배력을 상실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분을 총 80%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20%를 먼저 매각하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 60%를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복수약정. 이때 이 각각의 거래를 즉 20% 매각하고 60% 매각하는 거래를 개별 거래로 보느냐 아니면 묶어서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개별 거래로 본다면은 20% 지분을 매각 후에도 60%를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이때 지배기업 개별장부에 인식한 처분손익은 자산의 처분이 아니라 자본거래의 일부이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연결조정 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60% 지분을 매각할 때 지금까지 설명했던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복수약정 아니야 28고 60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결국은 한 가지 거래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본다면 20% 지분을 매각할 때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60% 계속 갖고 있는 건 잔여 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가 더 이상 아니고 공정가치로 평가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면 그 거래는 하나로 보자라는 겁니다. 복수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 고려해서 체결을 하고요. 복수약정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단일 거래나 다름이 없다. 3번 하나의 약정의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 약정의 체결에 의존한다. 서로 상호 관련성이 끈끈해.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런 거고요. 4번은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려해 보니 비로소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하면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6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복수약정에 의한 지배력 상실인데 갑이 있습니다. 1년 초에 의뢰사 지분 70%를 7만에 취득을 했대요. 지배력 취득을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9만인데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고요. 의뢰 1년도, 2년도 순이익이 각각 5천과 6천입니다. 최초 지배력 취득할 때 9만, 그 다음에 1년도 말 5천, 2년도 말 6천의 순이익이 생겨서 순자산이 증가가 됐고요. 그 이외에 순자산 변동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갑은 1년도 중에 다음과 같이 의뢰사 지분을 매각하는 약정을 3자랑 체결을 했는데 1년도 초에 지배지분 취득했죠. 1년이 지난 2년도 초에 10%를 15,000에 매각, 그 해 말에 2년도 말에 또 나머지 60%를 9만에 매각 이렇게 하는 건데요. 관건은 이 둘을 하나로 볼 거냐 따로따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먼저 물음 1번은요. 상기 복수 약정을 하나로 보고 다음 자료에 기초해서 1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분계 일단 2년도에 이루어지니까 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연결분계를 해야죠. 2년도 초에 10% 매각분계, 2년도 말 60% 매각분계를 각각 표시하자. 단 X2년 초 현재 10% 팔고 60%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의 공정가치는 7만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물음 2번은 물음 1에서 상기 복수약정을 두 가지 거래로 나누어서 보자. 다시 한번 답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먼저 해답 1번입니다. 단일 거래로 판단하면은 X2년 초에 설령 10%만 매각을 했더라도 다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차례차례 해보자고요. 먼저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
1년도 초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투자 7만과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랑 9만 원 같다고 가정했죠. 70%랑 퉁쳐서 영업권이 7천이 나오고요. 30%만큼 B집의 지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2년도에 가서 순이익이 5천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중에 30%만큼 B집의 지분. 그래서 B집의 지분은 1년도 말에 28,500이 되는데 2년도 초에 의뢰사 지분 10%를 매각할 때 단일 거래라고 갔으니까 몽땅 지배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분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했던 것처럼 10% 지분 매각 대가 15,000 들어가고요. 갑과 을을 연결을 했더라면 그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해답 1번에서 했던 연결을 했더라면 나왔을 갑회사의 자산과 부채, 여기서는 그냥 순자산이라고 하자고요. 갑회사 자산부채 순액 2년도 초 혹은 1년도 말은 95,000입니다. 왜냐하면 1년도 초가 9만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이 5천 났으니까 95,000. 한편 영업권이 7천이 있었죠. 이거 죽이고 B집의 지분 28,500 죽이고, 그래서 B집의 지분 영업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편 60%는 안 팔고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공정가치는 7만이라고 가정을 했죠. 잔여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이익이 11,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도 말에 나머지 60% 지분을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9만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안 하고요. 갑회사의 개별장부에 9만 들어오고 잔여 지분 X2년 초에 인식을 해놨던 요 7만을 죽여야죠. 그리고 처분이익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이 문제를 복시약정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개별거래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2년도 말에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합니다. 단계적으로 해볼까요? 자, 1년도 말 연결조정 붕괴는 앞서 해답 1번과 동일합니다. 2번 X2년 초에 의뢰사 지분 10%를 매각하는 건데 단순히 일부 지분만 팔아버리는 그런 회계 처리를 갑회사의 개별장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처분금액 15,000, 종속기업 투자 처분이익을 5천 인식하는데 문제는 의뢰사 지분을 매각하는 회계 처리는 자본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죠. 이 처분이익을 자본거래 차손이익인 자본잉여금에다가 돌려놓습니다. 한편 지배지분이 10% 줄어들면은 B집의 지분은 10%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집의 지분 증가를 대변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왜 9,500이냐 하면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는 9만이고요. 1년도에 순이익이 5천이니까 1년도 말 혹은 2년도 초에 의뢰사 순자산 금액은 9만 5천이고 10%에 해당액이 B집의 지분입니다. 이때 궁금한 건 왜 종속기업 투자가 차변으로 해서 증가시키느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항상 1번 분기에는 최초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가서 종속기업 투자를 대변으로 상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종속기업 투자는 전체 70%에 해당되는 지분을 미리 죽여놨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하여 요 차변 종속기업 투자를 증가시키는 분괴를 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 투자가 음수가 되는 거 과거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 여기서 빠진 것만큼 다시 증액을 시켜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역시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대차 불일치 금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드디어 2년도 말 잔여지분 매각을 하면서 지배력 상실 분괴인데요. 9만 원 받고요. 2년도 말 순자산은 10만 천입니다. 왜 10만 천이냐? 최초 취득 9만, 1년도 순이익, 2년도 순이익 5천과 6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편 B집의 지분은 4만 4백인데요. 10만 천, 요 순자산 기말 금액에 B집의 지분율 30%가 아니라 40%만큼으로 증가가 된 그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이 빠지게 되겠죠. 한편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 축이고요. 대차 일치 금액이 22,400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속기업의 증자, 감자 등의 다른 자본거래로 인한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2년도 말 현재 의뢰사 지분을 매각한 건 아닙니다. 의뢰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대요. 그렇다면 갑이 갖고 있던 의뢰사 지분을 뺏기니까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 매각은 안 했더라도 지배력 상실 분개를 합니다. 단 X2년 말 현재 갑회사가 실제로 A회사 지분 70%는 갖고는 있잖아요. 그러나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매각 후에 나머지 자녀 지분으로 간주해서 이를 공정가치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도 말 현재 A회사 지분의 공정가치가 9만 원이라면 갑은 A를 포함해서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지배력 상실 분개를 하는 거예요. 설립 당시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10만에 순손실이 만 원 있었고요. 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만이니까 순자산 그냥 순액으로 표시했습니다. 자산부채 총액으로 안 하고 12만 날려버리고요. 비지배 지분도 죽여버립니다. 요거 12만에 30%. 한편 나머지 70% 자녀 지분은 9만이라며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이익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